네, 우리 조은정 교수께서 AI 문제 이렇게 많이 AI 문제 어느 게 잘 되냐? 어느 게 잘 되냐? 중간에 네임 스크린 앞에 답을 보여서 AI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 수요가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은 산업단지 쪽으로서 이제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가장 큰 제시된 것 중에 하나가 SMR입니다. SMR은 이런 AI 시대를 미리 예측한 빌 게이츠가 먼저 말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 우리 손혜원 교수께서 미국에 다녀오셔가지고 SMR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손혜원 교수님 오늘 소개해드리면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계셨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연세대학교에서 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의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이제 계량경제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대학의 경제학과에서 계량경제학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 자원 쪽에서는 요직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그 다음에 자원경제학회장, 전력산업연구회장, 많은 역할을 하셨고요. 자, 우리 손혜원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늘 듣고만 있다가 오늘 한번 나도 같이 한번 해야겠다고 이름을 SMR이라고 보냈지만 사람들이 만약에 첫 번째 반응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말이 원자력 전공자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어쩌다 보니 제가 요즘 아주 왕성하게 지금 미국에서 SMR이 거의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왕성한데 그걸 가서 보는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과제 때문에 갔는데 원자력 전공자들이랑 같이 한 여러를 과제 때문에 그전에도 했었지만 같이 다니면서 이제 SMR 회사들 이렇게 이제 방문도 하고 사실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영어를 하는 데다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일단 내가 영어를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꼬치꼬치 원자력 회사한테 물어보고 나름대로 느낀 것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로 원자력 전공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장 조금 들어도 깊게 들어도 생각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나같이 비전공자를 듣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 한수원 사회이사님도 계시고 전직 한수원 전문의도 계시고 이분들도 역시 전공이 굉장히 그나마 해서 사실 나랑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거 한번 발표할 때 원자력 공학하는 사람 하나 불러다가 내가 나중에 틀린 거 있는데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앉혀놔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들고 끝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느낀 SMR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조홍준 교수랑 제가 오늘 하게 된 것은 우연히 선정하게 됐는데 마치 1편, 2편인 것처럼 아주 비슷해서 초반부의 이 내용들은 거의 하지 않아도 웬만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수요의 폭발이라고 했다든가 수요가 이런 기업들이 DC를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원자력을 구하겠다든가 전력 수요 폭발이라고 했다든가 이런 얘기는 이미 다 많이 얘기가 됐고요. 우리나라 이 API 1400에 대한 경쟁력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인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세마이를 순서로 판단합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정리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쪽은 몇 년 걸리냐, 이쪽은 킬로와트가 얼마에 드냐 가지고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은 것들에 대한 레코드를 보면 처음에는 이 하늘색 정도의 동과 요 정도의 기간이 걸릴 거다 생각하고 5개 시작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세운 원전 인력은 거의 on time, on business라고 볼 수 있고요. 아카라 유엔이 때문에 바라카 역시 한수원 사회이사께서 역시 비애리하게 바라카를 근데 나의 익숙한 근데 플로트는 이게 아레바에서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프라벤벨 이것도 역시 프랑스에서 한 건 이것도 엄청나게 어렵고
핑크리 포인트가 아직도 지금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100% 난방이 있습니다. 영국이죠. 또 아레바 EDF가 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아레바는 망했고요. 그래서 EDF가 인수를 했고, 과거에는 아레바는 이 원전 설비 업체는 세계 최강이라고 봤었는데, 이거 몇 개 하고 난 다음에 국산 주저앉아서 지금 망했고, 이거 버틀 이것도 지금 이제 마치는데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시간이 더 들었고, 오로지 우리가 한 요 두 개만 온타임 위딘 버짓이라는 구호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됐다는 게 이제 기록이죠. 이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건 명확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경쟁력이 뭐냐를 따져보면 오로지 이게 APR 1400을 싸게 짓는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APR 1400이라는 게 이게 따지고 보면 한 3세대 원전이거든요. 3세대 원전이라는 거가 이제 전 세계 원전 1980년대까지 막 발전해 오다가 그 체르노빌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한 30년 동안 서지국이 안 짓는 바람에 거의 정체된 상태에 있었고, 그 과정에 우리만 열심히 지어가지고 우리만 그 기술을 유지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 기술이 다 죽어버린 거죠. 사람이 다 되어버렸고, 부품 만들어주는 회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거라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조금만 이 노력이 바뀌거나 했을 때 우리 스스로 그것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것을 프로큐어먼트 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SMR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조 교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세미나에서 늘 얘기한 지금 제접수가 폭발한다. 그런데 송전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에 제접수가 폭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앞으로 APR 1400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송전방이 없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데서 전화하고 송전방을 결국은 수요처까지 당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대형 원전이 앞으로 살아갈 게 있겠느냐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대형 원전이 지금은 꽤 괜찮고 앞으로 한 10년은 먹고 살겠지만 10년 뒤가 되면 전 세계 추세를 와서 원전 산업의 추세를 와서 끝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시장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가 원하는 AI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SMR로 갈 거다 하는 생각에 이제 SMR을 주목해 보는 거죠. 근데 SMR을 이해하려면 좀 어렵지만 이 원자력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자력을 약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사실 SMR이 왜 그렇게 발전되는지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원자로입니다. 이 발전소에 가보시면 이렇게 도움이요. 도움을 높이는 게 5, 60m입니다. 엄청난 빌딩이고 또 1m, 2m 도움이 엄청난 이 비싼 콘크리트로 되어 도움이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누클리어 아일랜드라고 부르고 요 바깥에 이제 터바인 제너레이터 부분을 에너지 아일랜드라고 해서 분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클리어와 관련된 방사능이 있다고 되어 있고 이쪽은 방사능부터 프리한 두 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1차 계통과 2차 계통을 나눠서 핵분열과 그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발전 터빈 제너레이터의 발전 부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 안에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이 안을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엄청 복잡한데 아주 이걸 간단하게 그린 이런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이 그림은 뭔가 첫 번째 이 가운데 있는 게 원자로입니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분열이라는 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우라늄 원자에다가 원자라는 건 핵이 있고 멀리서 이렇게 전자가 돌아가는데 핵을 너무 작은가면 그 자체가 원자 자체가 워낙 작지만 이 전자가 돌아가는 전체 규모를 하나의 운동장 정도로 봤을 때 핵이라는 건 테니스 공만 합니다. 그렇게 작습니다. 그걸 이제 중성자로 때려서 그게 이제 분열을 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게 발견된 게 이미 1930년대, 40년대 발견이 된 거죠. 우리가 봤던 퀴리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뭐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했을 때 알아줬지만 여기서는 이제 핵분열을 시키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열을 이제 어떻게 가져가냐면 경수라는 그 물을 갖다가 여기서 데워서 그 데워진 물을 가지고 이 두 개가 이제 전기 발생기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서 1차 계통으로 돌아서 펌프를 거쳐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콘 내로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개의 회로에서 여기서 열이 발생한 다음에 전기 발생기 가서 열을 뱉어내고 그다음에 펌프로 다시 돌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 교통에서는 이 1차 교통과 분리된 물이 바깥으로 나가서 뜨거운 전기가 터빈을 돌리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이에 우리가 원자로라는 게 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너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이게 아주 특화된 나라고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대부분가 PWR 가압 경수로가 이제 대부분인데 이게 위너가 됐긴 했지만 원자로라는 건 알고 봤더니 뭐 수백 가지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종류가 있습니다. 왜 엄청난 종류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 때문에 그런데 우선 쿨런트, 냉각제가 다르건 다르죠. 아니면 감속제가 다르건 다르죠. 해결도가 다르건 다르죠. 이 세 가지가 있어서 5개 타임만 있더라도 또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75개가 나와요. 근데 스케일도 또막 변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백 타임입니다. 뭐 잠수함에 쓰는 거, 뭐 항공모함에 쓰는 거, 교보지에 쓰는 거, 뭐 우주선에 쓰는 거, 비행기에 쓰는 거 개발해 놓으니까 여러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아는 PWR입니다. PWR이 원자력 발전 시장에서 위너가 되었지만 PWR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에 이제 발생한 엄청난 열이 있는데 전달할 때 경수를 쓴다는 거예요. 경수는 뭐 물입니다. 물은 가장 싸고 가장 흔하고 가장 좋은 쿨런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물은 100도는 끓어버립니다. 끓어버리면 냉각조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쿨런트로 남아있으면 액체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을 끓지 않도록 압력을 받습니다. 압력을 써 그래서 병수로가 프레셔라이즈드 워터 레이트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물에다 압력을 딱 가하면 이게 전기가 되지 않고 물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뜨거운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가압을 해야 되느냐인데 우리가 통상 이 공기 중에 우리가 받는 압력은 1바라고 합니다. 1바. 그래서 14 파운드 per square inch인데 그걸 1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 가압된 상태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압력밥솥입니다. 압력밥솥을 보면서 보면 막 뜨겁기도 하고 가끔씩 김도 못하고 압력밥솥이 밥을 한번 약간 불안합니다. 뭔가 좀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압력밥솥 속에 있는 압력이 2바입니다. 2바. 우리가 통상 그 2바만 내도 쌀에서 나온 전분이 확 나와가지고 밥맛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게 압력밥솥의 원리인데 여기서 이제 물을 얼마만큼 압력을 가야 되냐면 150바를 가야죠. 150바는 엄청난 압력입니다. 2바만 해도 그래도 150바의 압력을 여기다 가해서 물이 320도까지 올라가도 안 끓도록 만들어버립니다. 100도만 끓는 물을 320도까지 가도 안 끓도록 만들어서 액체 상태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관은 150바와 320도를 견뎌야 됩니다. 얼마 동안? 30년 동안, 60년 동안 계속 견뎌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압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무수히 많은 그와 관련된 장치가 들어있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떤 스탑하게 되면 어떤 장치가 들어있고, 엄청난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실수 가서 보면 도대체 지금 뭐 하는 물건일까 싶은 파이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논리가 보면 전기 발생기입니다. 전기 발생기는 뜨거운 320도에 들어가서 2차 교통의 물을 만나면서 물을 전달하고 다시 250도로 식으면 그 250도의 물은 다시 가압을 한 다음에 다시 원자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 있는 쿨런트는 320도와 250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압력은 150도로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 발생기라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전기 발생기가 작지 않습니까? 높이가 거의 26m고 지름이 한 6m 됩니다. 거대한 통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통인데 그 거대한 통 속에 있는 전기 발생기 안에는 1차 계통의 물이 들어가는 전열관이 있고요. 바깥에는 2차 계통의 물을 그 열을 뺏어오는 관이 나머지 이제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전열관이 무려 13,000다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13,000다발이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모세 세관마다 전부 다가 150바와 320도 열을 견뎌야 되는 거죠. 얼마 동안? 무려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문제, 소재와 합금과 뭐 이런 거에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새잖아요, 중간에. 새는 많습니다. 새면은 전열관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는데 13,000개 중에 계속 막다 보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10년이나 뭐 짧으면 10년, 길게는 30년 정도 되면 이 전기 발생이 교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분수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큰 압력과 높은 온도를 동시에 견디면서 열을 전달하는 여기에 이제 항상 그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여기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얼마나 큰가? 높이가 전체가 한 60m 정도 되고요.
이게 또 26m, 26m, 26m 이게 원통이 6m짜리 거대한 이런 걸 만들어서 건설공사처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클수록 효과적인 힘을 주긴 1400m라는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주변 30km를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런 걸 갖고 서울에 온다거나 뭐 땅값도 비싸지만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멀리 떼어놔 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원자력 발전소 방식입니다. 근데 SMR은 뭐냐? 이 설비, 안전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게 대형화가 불가피했지만 SMR은 이건 좀 다른 컨셉을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거,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원자로와 전기발생기와 이 안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자로, 전기발생기, 가압범, M펌프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다 분리해놨고 그것을 이렇게 모으자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다가 이게 우리나라 ISMR의 구조인데 원자로 가운데 있고요. 전기발생기를 주위에 둘러쌉니다. 둘러싸가지고 여기서 여전자를 만들고 위에다가 어떤 펌프를 달면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SMR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뭐 어떤 장점입니다. 크기는 이렇게 큰 발전소를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발전소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있으면 높이가 뭐, 요거 SMR의 높이가 막 60, 70m 돼버리면 이거 만들 프레스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왜 이거에 대해서 요즘 두산중공업이 원전 산업에 뭐 TSMC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두산중공업에 가보시면 엄청난 프레스가 있습니다. 세계 제일 크고 그걸로 우리나라 원자로와 전기발생기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그게 높이가 제일 큰 게 26m 정도인데 이게 이제 70m가 되면 그거가 어마어마한 사이즈 프레스를 못 만듭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큰 맥스는 한 300m 정도를 이렇게 추해서 만들면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이런 알코올 활동이 없고 모세혈관도 지금 줄어들게 되면 안전하다. 그게 이제 이 SMR을 만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데 SMR이 똑같은 이 모든 내용들 원자 보험 속에 들어있는 이걸 하나가 모으면 그 많은 안전장치나 많은 어떤 사고에 대비한 어떤 큰 장치들이 없어져도 된다. 이게 이제 SMR의 근본적인 모양이고, 그리고 SMR은 전기발생기 하나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버리자.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보수적인 장치를 없애버리고 안전을 더 강화하자. 이게 SM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큰 건설공사장입니다. 나중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다르고 뭐 개청소하고 뭐 이런 그런 해야 되는데 작은 공장에서 만들 수 있겠다.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바지에 실어가서 가면 훨씬 더 매뉴팩처링에 더 의존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은 싸게 만들 수 있겠다는 게 SMR의 근본적인 목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경수가 뭔가 물 문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320도의 온도를 150바로 계속 유지하는데 그게 뭐 이거 큰 파이프에서 설명했지만 모세까지 가가지고 13,000바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소재적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건설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고 누출도 많고 이제 그게 경수의 제일 큰 문제로 지금까지 얘기해서 왔는데 그리고 쿨런트를 바꾸자는 겁니다. 물 말고 딴 걸 써보자. 그게 이제 젠4라고 해서 4세대 원전의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3세대 원전이고 4세대 원전은 이제 쿨런트를 물 대신 딴 거 쓰자. 이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전 세계는 SMR이 거의 한 80개, 혹은 뭐 디자인, 생각 머릿속에 그러니까 보면 수백 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 리스트에 나오면 80개 정도 되고요. 내가 미국에서 파악한 것 중에 좀 괜찮겠다 싶고 본 게 약간 나중에 소개시키면 8개 정도 되는데 그 대부분 다 이 세 가지를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디움입니다. 소디움이란 말은 나트륨인데요. 우리가 NaCl이 소금입니다. 소금을 아까도 과거에 매트릭스 얘기 좀 어렵습니다. NaCl이 소금인데 Na와 Cl을 분리하면 Na와 Cl로 나눠집니다. Na는 소디움이고 Cl은 염입니다. Na를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상온에서는 메탄입니다. 메탄. 물렁물렁한 메탄인데 이놈은 템퍼러처가 97.8도에서 온도가 됩니다. 상온이죠. 97.8도 아래서는 이게 메탄이고 97.8에서부터 882.8 사이는 액체입니다. 이때 이제 쿨런트를 역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수의 제일 큰 한계가 뭐 320도 이상은 올릴 수 없습니다. 원자로는 사실 핵분열을 말시키면 여러 번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무리를 겪기 때문에 320도가 딱 제한되어 있고 또 150바라는 그 두 개의 아주 결정적인 제한이 있는데 그걸 풀에 따르게 소디움을 하기 때문에 이제 881도까지 올려도 액체 상태가 유지되고 어떻게 가압하지 않고 상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케니컬이 가압을 엄청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상압에서 이제 액체를 있는 결과로 찾은 게 소디움으로 하는 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소디움 문제가 보면 이게 패스트 리액터인데 물과 공기가 접촉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몬주 같은 소디움 리액터가 불이 나가지고 어렵죠. 이게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이 이제 현대 과학 기술이 1930년대 40년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디움이거든요. 두 번째 이제 패스트 리액터라고 해서 헬륨 기체를 갖고 낸 거라고 있는데 이것도 패스트 리액터인데 이건 템퍼처가 850도 정도. 고온가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NaCl에서 CL인 염을 몰튼 솔트라는 용융염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몰튼 솔트는 459도 밑으로는 고체입니다. 그래서 459보다 높아야 되고 1400도 이하에서는 액체로 쿨런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리액터들의 장점은 뭔가 하면 가압을 하지 않을 때는 상압이고 온도의 레인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온도의 레인지가 높다는 것은 효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물론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수가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가압을 했고 그런 걸 갖다가 견디는 어려웠지만 이건 가압은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높고 불이 있는데 다른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러면 갑자기 나온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들인데 이게 원자력 발전 시장에서 경수한테 다 진 겁니다. 다 루저들입니다. 다 루저들인데 옛날에는 이게 왜 루저였냐면 경수가 충분히 그거보다 경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건 그때는 경제성이 없었다. 루저들이었는데 이 세 가지 타입입니다. 소디움, 가스쿨드, 몰튼 솔트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떤 SMR의 대체적인 쿨런트의 종류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SMR을 나오는 방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속제와 원자 핵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려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물이냐, 3세대의 물이냐, 아니면 소디움이냐, 고온가스로냐, 몰튼 솔트냐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원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뭔가 하면 이건 소디움을 온도를 높이고 이렇게 액체로 따를 수 있다는 사진이고 이게 몰튼 솔트라는 건데 이게 솔리드 상태에서 이런 돌덩이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온도에 들어가면 액체 들키가 된다는 위험에 모양을 백지로 만들어서 이 전문가들 준비하기 쉽게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뭐 참고하시고 자료를 보시고 다 이 모든 게 다 장단점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밑에 있는 SFR을 놓고 SMR을 만든 게 테라파워라든가 AMC라든가 러시아의 이런 것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고온가스로 만든 게 이제 엑스에너지예요. 여러분 미국 가서 가본 적 있습니다. 차이나, 일본, 미국에서 이제 고온가스를 만들고 있고요. 몰튼 솔트가 이제 카이로스 파워가 제일 많이 지금 선두주에 이런 회사들이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자료를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험론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자력이라는 게 내셔널 시큐리티랑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원자력 기술이라는 게 정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게 왜 내셔널 시큐리티랑 근본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가 왜 이 규모가 이렇게 작느냐는 그 IP 문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그래갖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거냐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센시티브 컨트롤로 분류된 것도 여기는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내셔널 레보레토리가 17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내셔널 레보레토리인데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데는 아마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로렌스 버클리 랩에 3년 정도 재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입니다만 여기가 있고 로렌스 리버모어도 있고요.
그럼 요번에 그 센시티브 컨트리에도 유출됐다고 했던 게 아이다호 내셔널 로봇에서 유출된 게 이제 요번에 비행기 타다가 잡혀가지고 사람 됐다고 외교를 했던 게 아이다호. 그럼 여러분 많이 아시는 대로 로스알라모스가 그 맨하탄 프로젝트 할 때 오펜하이머가 원자부터 참결한 로스알라모스 그 밑에 샌디아 내셔널 로봇 비슷한 종이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본 데가 알곤이라고 저는 시카고에 있는 연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갔던 오클루지 내셔널 랩이 막스빌이라고 테네시에 있습니다. 그 말고도 동부에서 말씀 이게 17개나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연구소가 많은 거냐. 그게 이제 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 원자력 강국이라는 말을 이런 내용을 진짜 알고 보면 너무 부끄러운 말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아무 돈도 대입받도 없고 그냥 원자력 발전소 하나 싸게 만드는 게 이때까지 힘들어가지고 원자력 강국이라고 너무 떠들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연구와 과학적인 어떤 스타트가 있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셔널 랩들의 성격을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이 연구소들이 볼까 보면 ABM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 1조 원 정도 있죠. 1조 원 정도 있더라고요. 이건 통상적인 것만. 그 다음에 큰 데는 한 3조 원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갖고 있고 프로젝트는 또 별도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빅테크의 경제성이 워낙 압도적으로 좋았고 핵 비확산에 매우 유리했기 때문에 지배적 노력으로 지금까지 잘 잡았지만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성공가들은 원자력 발전에 투자하지 않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건설해서 대형 원자 빅테크에서 아주 스트롱 퍼포먼스를 보이게 된 건 명확합니다. 그건 아주 우리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인데 그 상태고 그럼 그 기간에 미국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완전 DOE, 디파트먼트 에너지나 디파트먼트 디펜스나 US 네이비 같은 데서 엄청나게 원자력과 관련된 투자를 했다는 걸 이번에 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걸 했냐면 전부 다 뉴클리어 웨폰 때문에 이제 우선 원자력 관련된 엄청난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핵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에너지는 전부 다 원자로입니다. 항공모함은 원자로 2개 있어가지고 비상시에는 하나 꺼지더라도 하나 움직일 수 있게 크게 돼 있고 핵 잠수함도 그렇습니다. 그럼 핵 잠수함과 그 항공모함의 원자로는 전부 다 고준위 고농축 해결을 했습니다. 고농축 해결은 우리가 흔히 우라늄을 갖다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채취하면 0.7%의 핵분열을 할 수 있는 우라늄 235가 들어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만져도 되고 절대 핵분열 하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농축을 해가지고 그 농도를 올리면 한 5% 정도까지 올리면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경수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허용이 되는 국제거래가 허용되는 20%까지입니다. 20%까지는 NPT의 조항에 의해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핵잠이나 원자력 잠수함에서 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농축도 굉장히 높습니다. 80%씩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작은 양의 해결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바로서 이렇게 쓸 수 있고 핵장을 움직일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룰 수 없습니다. 한국 원자력 확정에서 우리는 NPT 조항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핵잠수함을 끄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농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 프로젝트도 하겠다고 항공기에도 뭐 원자력 한다고 뭐 무지하겠더라고. 도대체 뉴스를 보면 이 돈을 우리 같은 한국을 박수에 왜 넣을까 싶은 목표에 엄청난 돈을 넣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신기한 달과 지구 사이에 뭐 원자력 발전 하나 놓고 거기서 뭐 우주선들이 어떻게 이런 구상까지 갔더라고요. 그거는 그리드가 없는 지역에 군사기지 운영하는 그런 원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군대가 들어갔는데 아프가니스탄은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다 보니까 이제 항공모함이 접근을 못하니까 에너지가 전부 다 이렇게 헬리콥터로 경유를 실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헬리콥터 기물을 많이 싣고 속도가 느리니까
이 광군들이 옛날에 로켓도 천천히 목표가 에너지 움직이는 헬리콥터였기 때문에 정말 골치 아팠거든요. 벽 오지에 가면은 원자로가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다 짓고 철수할 때 파괴하고 나오는 그런 식의 방식을 엄청 연구를 했더라고요. 극치를 알래스카를 이런 데 또 그리드가 안 가는 어떤 곳에 쓸 수 있는 원자 이런 것들 크게 연구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아까 그 센시티브 컨트리가 나오고 그걸 어떻게 이번에 이제 이야기 드리냐면 그 많은 17개 연구소마다 스스로가 원자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나 내용은 전혀 개발을 공개할 수가 없고 그 프로그램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 뭐라고 그러지? 스타크래프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하고 결과는 나오지만 그 플레이가 어떻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원자로에다가 우라늄을 어떻게 넣고 어떻게 배치하고 해결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뭘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나면 하여튼 말해서 뭐 계산을 한 다음에 아웃풋으로 각 포지션마다 온도, 습도, 압력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핵공학을 하는 사람들도 가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오클리스 내셔널 랩에서 발행을 하는 CD나 뭐 어떤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가지고 가서 그 집어넣으면 이제 그 코드를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운영하고 끝나고 나면 자기 스타일이 끝나면 반드시 그 파괴 사진 찍어서 그걸 해야 이제 해제가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적성국가로 부르는 중국이나 이란 뭐 근처도 못 갈 거고 접근도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한국이나 일본은 비교적 미국 다음으로 접근이 용이한 나라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한 명이 어떤 뭔가 이제 그걸 받아가서 하고 난 다음에 인풋은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아웃풋은 논문에 쓸 수는 있는데 아웃풋 그 자체를 단축하면 안 됩니다. 그까지 다 파괴를 해야 되는데 아웃풋을 들고 나오다가 비행기에서 걸렸다. 그게 지금 정설이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보안이 철저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여기서 원자로를 직접 설계하는 원자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무수히 많은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어떤 원자로를 설계할 거냐를 계속 해왔고 그게 SMR을 지금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입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들어있는데 나왔습니다. 농축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에서 나온 우라늄을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원심분리기라는 걸 하는데 원심분리기가 이게 김정은이고 이게 북한에 있는 원심분리기입니다. 이게 사진에 한번 공개됐었는데 이 원심분리기가 원심분리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겠냐면 아마 뉴스 가끔 봤을 텐데 파키스탄의 사람이 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칸이라는 사람이 인도가 핵무기를 발견하는 데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벨기에가 있는 농축 공장에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그게 설계도 좀 훔치고 어떤 재료를 쓰면 될까를 자기 나라로 연구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그걸 들고 가가지고 파키스탄이 원심분리기로 농축을 아주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은 파키스탄의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세계의 원자력 발전, 세계 평화에는 아주 악마였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영웅입니다. 그 사람이 빼간 그 설계도가 북한의, 이란의, 리비아의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원심분리기를 옛날에 말하자면 아주 오래된 타입의 원심분리기를 갖고 간 칸이 갖고 간 흘러서 북한에 가서 하거든요. 이 원심분리기를 갖다가 하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상태이냐면 핵연료를 갖다가 과거에는 만들다가 러시아,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핵무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 핵무기에 들어있는 핵물질을 이제 분리해서 핵연료를 파는 걸 미국이 보냈고 소련은 돈이 없으니까 그거 분리해 팔았고 그래서 그게 되게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분리한 그 핵을 많이 썼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을 그걸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줘야 소련이 다시 핵무기를 안 만들지 않겠느냐 그러고 열심히 사줬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이 자연세계에 있는 모든 농축 공장이 다 나는 겁니다. 일단 시장이 뭐 쌍문이 나오는데 우리는 다 시장원에서 움직이는 회사들인데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세계는 농축 공장이 없어지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고, 우리도 지금 전 세계 해결료 시장은 러시아가 다 치고 있고, 그다음에 해결료의 우라늄은 카자흐스탄께 지금 정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몇 년 전부터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해서 만든 데가 센트루스라는 회사입니다. 센트루스가 만든 회사가 이제 해결료 농축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서 계약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농축된 연료를 받아서 성형 가공해서 우리 이제 발주소 넣기로 하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우리도 샀으니 우리 좀 가보자. 그랬더니 막 보안이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 한두달 전부터 뭐 서류 다 내라고 그러고 뭐 온갖 걸 다 뒤지더만 했더니 그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저 브리지 옆에 있는 그 농축 공장에 이제 갔어요. 센트루스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가봤는데 뭐 일단 내 눈에는 뭐 그냥 우리 두산중공업이 부지런한 뭐 이런 공장 똑같은 거 볼 것도 없는데 왜 이걸 보기 난인가. 우리는 참 들어가기 전에 이러더라고요. 오늘 영화가 저 공장 안 돌리는데 왜 안 돌리냐 그랬더니 우리 온다고 안 돌린다는 거예요. 돌리는 거 보여줄 수가 없다. 평일인데 놀더라고요 공장이. 그래갖고 결국 웃기는 놈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면 벽을 다 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딱 보여주지 컨테이너를 다 걸어놨다고. 그래서 벌써 내가 대충 대체 그럼 그 전화기도 안 뺏겼고 사진기도 없고 그냥 내 눈으로만 보는데, 이제 내가 보고서 뭐 로고팔 좀 있고 뭐 3D 프린터 좀 있고 뭐 쪼가리 좀 있고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는데,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같이 갔던 원자를 하는 사람들 계속 추면서 물어보니까 이런 게 됩니다. 농축이라는 게 우리가 모터가 1분에 1800rpm으로 돌아갑니다. 4동 모터가 60에서 돌면 1800회전 하는 거죠.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자는 모터. 근데 우리 가스터바인은 가스를 폭발시켜서 쏘면 모터, 그 육중한 모터가 6000rpm으로 돌아가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원심 분리기를 쓰려면 그 미세한 차이의 그 질량 차이를 갖고 원심 분리기를 하려면 우리 5만 rpm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가는데 부품이 예를 들어 조금만 밸런싱이 안 맞거나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다 튕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만드는 방법, 내가 가본 데가 머신샵인데 머신샵에서 만드는 그 고도의 이제 그 보호가 만든다,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분해 시설인 이유였고, 나는 솔직히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간 사람들의 수보다 서너 배 되는 사람들이 뒤따라오면서 혹시 딴짓 안 하는데 대충 풀어보고 왔습니다. 근데 내가 본 것은 들은 얘기로는 그 5만 rpm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전 속도를 만들기 위한 베어링이라든가 뭐 전동장치, 뭐 결국은 다 전기로 하는데 모터로부터 어떻게 시프트해서 어떻게 하는 그 장치들에 대한 얘기들이었고, 원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가서 이제 실험실에 높이 딱 보더니 이거 얼마짜리 이걸 알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나지막한 놈은 2세대 농축 시설이고, 이게 지금 그쪽에서 공개한 사진인데, 원자를 하는 사람들 말에 이따가 조작돼서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높이를 보면 이게 이제 10세대 농축 시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공개는 하지 않는 이런 데 가본 게 아주 나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SM을 가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은 뭔가 하면, 이 말입니다. Everything all is new again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이게 루저였는데 지금 다시 이게 새로운 타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방금 전에 ARC라는 SM을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의 ARC의 원천이 어떻게 되냐면 1951년도에 만든 익스페리멘탈 브리더 EF가 있었고요. 이걸 잠수함이 썼었고요. 64년에 또 개량을 했고요. 65년까지 개량하다가 80년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80년부터 무려 45년 동안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논을 갖고 와서 지금 ARC를 하는 겁니다. 이게 소디움 패스트 리액터인데, 말하자면 미국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일을 했었고, 그게 이미 우리가 우리 수능생활 1950년대 전쟁하던 수준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다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과거 Everything All New Again이라는 아주 심각한 이런 문제에 지금 있는 거고요. 모든 타입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경수로의 가압 문제, 그다음에 온도를 더 올릴 수 없는 문제 같은 걸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것들이 나온다 하는 게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몇 개의 그 SMR 회사를 좀 걸어보시면 많이 오실 겁니다. 우선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뉴스케일 파워인데, 경수로입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제일 상장도 되어 있고 제일 많이 알려지고 우리나라에도 GS도 오셨네요. 두산, 삼성보다 삼성부터 오셨네요. GS도 지분 투자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유일하게 인적 규제인 NRC로부터 50메가와트의 설계 인증을 획득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 전북진도서에 상위에서 통화를 해봤는데 하여튼 지금으로서 제일 성적이 납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도 4세대라고 여기 조금 물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마이알리지의 테라파워인데 빌 게이츠가 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SK도 현대중공업도 한수원도 여기 투자를 또 이사에 통과했다는데 뭐 투자했나요? 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신고를 하면 현대중공업은 이걸 갖다가 여기서 만든 테라파워의 원자를 갖고 배에 싣고 이제 앞으로 배 공간의 적재 공간을 확 늘리고 원자로 넣겠다고 지금 아주 거대한 계획을 발표한 걸 봤는데 글쎄 지진도 안 된다는데 그 흔들리는 파도 위에 있어가지고 원자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기술적 제안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태에 있고요. 빌 게이츠 이것도 굉장히 앞서는 SMR 회사고 GE 같은 우리나라 회사는 없는데 미국 이게 일본의 BWR이라고 비등형 원전을 갖고 만든 원전입니다. 홀텍도 그 현대건설이 여기 들어가서 현대건설이 그 EPC 하겠다 그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뭐 되게 아주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ARC를 내가 제일 많이 가봤는데 이 회사도 이제 소디움 패스트 리액터인데 뉴 브런스윅이라고 캐나다에서 이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자 그랬더니 외관에 대해서 외관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벌판이라는데 얘기는 모든 회사가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지은 것도 없고 하나도 성공한 게 없고 아직까지는 전부 다 머릿속에만 있거나 설계도만 있거나 인가 정도 받아갖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ARC는 소디움 리액터인데 지금 한수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내연원전이나 SMR하고 새로운 시장에 나가려면 이 I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IP를 너무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이 IP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어떤 사업은 결국은 전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엑스에너지도 굉장히 아주 활발하면서 최근에 아마존이 많은 돈을 주어서 얘기 지금 하나 그때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나가는 회사는 대부분 다 협업하는 걸 저도 뭐 그렇게 신통차게 생각하고 앞으로 할 일 많은 회사들과 같이 하자고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여기 트리소라는 연구를 있어도 좋답니다. 아까 자기님 잠깐 오해가지고 테라파워가 그 소디움 리액터뿐만 아니라 용융 스토리지라는 걸 갑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300메가짜리 SMR을 달고 500메가짜리 용융 스토리지를 다뤄보면 도화 변동이 있을 때 800까지도 한꺼번에 낼 수 있고 보안으로 가능하다는 뜻에서 하고 있고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이 오클로가 이거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오클로가 세발트만이 지금 이사를 예정하고 가 있고 오픈 AI가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미국 회사들의 지금 최근에 제일 눈에 보이는 빅텍들이 다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빅텍들이 다 달려들어서 가보면 무슨 벤처, 홈벤처, 난리더라고 골든 타임이라고 난리인데 빅테크들이 다 달려들어서 시장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카이로스 파워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구글이 투자를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회사를 다니는 느낌이 저는 우리나라 회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조금씩이지만 더 참여하고 다 관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당분간에서는 그게 좀 놀라웠고 또 하나는 이 회사들이 그전까지는 그냥 골방에 앉아서 하던 벤처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돈이 막 들어오니까 굉장히 회사도 커지고 활발하고 온갖 활동도 하고 있는 중이고 놀라운 거는 나는 이게 첫
한 개나 두 개를 잡힐지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허가가 떨어지면 몇백 개씩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 한꺼번에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센터에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초기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부터 조 박사님 자꾸 사인을 보시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선 이 회사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뭔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때까지는 쭉 안개 속에 있던 게 빅테크들이 달려들고 에너지가 모자라고 송전성도 모자라고 현실이 막 다가오니까 불어붙은 건 사실입니다. 불어붙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넘어가야 되는 제약이 재무적인 돈을 끌어와야 됩니다. 돈이 지금까지 들어있는 돈은 대부분가 아직 모자랍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업 규모 전체에 비해서 아직 모자라고 그 다음에 전력 수급 계약만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전력 수급 계약이라는 다 만들어서 전기 나가면 전기 사줄게. 그냥 빅테크들이 대부분 다가 아직 확신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사줄게. 그러니까 해라. 그러고 막 투자도 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건 돼야 되는 거고 재무적인 감을 어떻게 할 거라고 하냐.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라이센스의 문제입니다. 라이센스가 생각보다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뒤에 도장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어떤 단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NRC가 이제 이것을 주관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걱정은 뭐냐 NRC에 이것을 갖다 라이센스를 주는 건 모른다는 겁니다. 주는 라이센스 주는 놈도 모르고 지금 하는 놈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거냐는 거에 대한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라이센스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라이센스 문제가 과연 이 바닷속에 있던 이 과거의 SMR 형태의 그런 문제가 땅 위에 올랐을 때도 과연 라이센싱에 통과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비교적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여기에 호의적이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아주 우호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라이센스 문제는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거든요. 재무적인 문제, 라이센스 문제. 하나 남은 거는 이제 과연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냐는 문제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천연가스 발전소도 안 준다고 태양광도 안 된다고 지금 대모한다고 송전선도 원자로를 갖다가 서울인을 갖다 놓겠다? 그게 과연 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것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별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나라도 무소멸적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워낙 많은 이런 SMR이 퍼지게 되고 실제로 여기처럼 어떤 단지 속에 대해서 단지랑 결합해서 문제입니다. 실제로 SMR은 내가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굉장히 안전장치가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이 한 10,000배 정도 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되면 우리 지금 사실은 내가 듣기에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 양쪽과의 아이 뭐지? 아이팟인가? 귀에 꽂거나 이어폰 전부 다 끼고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 얘기하는 이 전자폰 같은 경우 얘를 갖다 전자레인지 속에 넣고 똑같다 한번 읽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그 편리함을 그런 공포에서 공포를 이기는 힘으로 사용하거든요. 전기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진짜로 송전성이 없다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가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짧은 건 5년, 길면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게 내가 판단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는 문제인데, 의외로 미국에 다 가본 경험이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원자로 가서 적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자로 전공자에게 설계만 잔뜩 했고 해본 적도 없고 라이센스 해본 적도 없어요. 프로큐먼트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미국이나 프랑스 지금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세계 최강입니다. 우리나라가 아까도 부산 같은 경우에 그 기기를 만드는 입견업체에서 세계 최강이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라이센싱 프로세스나 프로큐먼트나 이런 걸 해본 거, 퓨어,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핵비 확산에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우리 프로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능력과 이 설계된 어떤 새로운 여행이 만나면 우리에게도 큰 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유가가요? 예, 우리 소영 교수님. 자, 이제 질문 2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몇 개쯤 지어야지 사람이 스케일이라고 할까요? 이게 한두 개 지어서 안 되는 거 알려져 있잖아요. 관계성을 가져려면 몇 개 정도 분들이 해줘야지 관계성 있는 경우 궁금하고 왜 그런 생각을 드냐면 저는 우리나라 기술제도가 좋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그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못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진짜 더 안전하고 하다가 혹시 지금 대형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바닷가에 있는 뭐 석탄 발전소라든가 그런 데는 혹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몇 개는 넣어야지가 되는 그런 문제에서 말씀드리는 거. 저는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정말 전력이 필요하고 뭐 하다면 우리나라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도 그리드로 문제를 푸는 게 합리적이고 그게 빠른 길이지 SMR이 들어오기에는 우리는 여건이 안 맞아요. 다만 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산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SMR을 접근할 필요가 있지. 그럼 우리가 전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 SMR을 고려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고 우리 여건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몰아서 두 가지 질문하셨고요. 제가 우리 송영 교수님. 질문 많이 한다고 이게 사실은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뭐 조금 봤는데 이게 지금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허가 과정이 없어요. 인허가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원자력 그 부분에서는 모든 노연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이 다 달라요. 인허가 과정을 만들 때 그 인허가 과정을 만드는 게 시간이 무척 걸려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경수로 만드는 게 10년 이상 걸려요. 거의 20년 걸려요. 그 인허가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 피리어드가 또 뭐 몇 년 필요하고. 그래서 저거 트럼프가 저는 트럼프는 못한다고 봐요. 전혀 과학적인 사람이 아니거든. 거의 과학 수준이기 때문에. 아니, 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사실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말이 되게 많아요. 이 뉴스케이나 뭐 걔들 자체 보고서도 읽어보면 이게 89에서 밀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실력.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문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웨이스트가 나와요. 웨이스트가 나오는데 그 웨이스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자, 오균 교수님. 자, 마지막입니다. 집사는 총괄사님 말씀하실 때 대형 원전, 경제성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 원전의 경우에 송전망이라든지 교육관을 치면 사실은 규모의 경제가 뭐 나오기 기대하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오히려 SMR 쪽이 O&M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규모가 줄어든다고 비례적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고 거기 인력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틀리게 하니까 그래서 과연 비용 측면에서 그 지금의 대형 원전하고 그 이제 통전망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거하고 그 SMR O&M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비용이 어떻게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건지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몇 개를 하면 경쟁이 있는 거 잘 모르는데 그중에 하는 얘기는 몇십 개, 몇백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해야 한 사이트예요. 아니 자기들이 자기네 공중사. 이건 전문적으로 매뉴팩처링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컨스트럭션 사업과 매뉴팩처링 같기 때문에 오해는 오히려 중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설계를 컴팩트하게 만들면 그런 점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훨씬 나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이게 경수처럼 싼 전기를 줄 것 같이 생각하면 그건 아직까지 모르는 얘기고요. 이게 최소한의 그 송전 비용, 그 다음에 입지 비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포함해서 결국 경제성이 갖느냐로 봐야지. 이거 아무리 해봐도 이거 갖고 지금 경수를 이길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너무 먼 시간이 걸린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웨이스트 많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특히 트리소를 쓰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처럼 웨이스트가 이미 있는 나라는 웨이스트가 늘어나는 게 별로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5,000톤 정도 웨이스트가 있거든요. 그 보존이. 15,000을 할 때도 우리는 방사능 폐기물 처분을 줘야 되고, 그게 2만 톤에다 그러고 3만 톤에다 그러고 5만 톤에다 그러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스트는 얼마 안 되거든요. 하나 뭐 없으면 모를까,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데 그걸 저축화되는 비용 가지고는 원자력이 있는 나라들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도 문제는 심각하지만 그걸 더하는 거에 문제에 대해서는 뭐 원자가도 다 없고 아예 안 했던 나라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가 판단하기에는 뭐 그러지만 원자력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주로 오전에 보면 기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얘기했지만 정말 40년대 50년대 만들었던 컨셉이죠. 그걸 갖다가 지금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너무 터무니없다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지금 뭐 소재나 그런 기계나 AI나 이런 거에 대한 해석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이센싱도 그게 뭐 누가 봐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근데 이제 이걸 굉장히 우호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호적으로 한다는 게 뭐 라운스를 늘리자는 게 아니고 빠른 속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원자력은 그거 없이 그걸 이렇게 대충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문제, 재무적으로 과연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 다음에 인허가 문제가 진짜 누구한테 인허가를 받아야 될지 모르고 주체 자체도 지금 불명확하다. 그 다음에 수용성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이 세 가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게 그것도 완성이 되어 있고요. 해보면 또 문제가 또 드러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예, 우리 손혜영 교수님 훌륭한 답변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나운스먼트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번 세미나는요.